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감격해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하던 뭐 수치가 좀 나와서 TBS 한사연 조사였죠? 0.5 차이. 올려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와서 많이 올랐죠. 39.5.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많이 빠져서 40.0. 두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조사가 이제 발표됐고 이 조사에서는 또 이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금토,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ARS 조사하고 휴대폰 가상번호로 조사를 하죠.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소폭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사연 쪽에서는 진보 응답자들이 그동안 많이 안 잡혔는데 좀 잡혔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런 표현은 사실은 조사 쪽에서 쓰는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기별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난주까지는 저는 한 7% 정도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주말에 뭐 DC에 글 올리는 것도 네. 그렇고 뭐 주식 그 토크에서 굉장히 그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그 해박한 지식을 과시하면서 40, 50대 주식하는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에 큰 반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의힘 쪽은 좀 악재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반성할 건 반성하겠다, 통렬하게 반성하겠다, 주택 문제 뭐 등등에 대해 민주당이 안 변한다는 것이 가장 큰 그 실망 요인이다.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 또한 국정의 한 축으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네. 그리고 대장동 문제에 접근할 때도 나는 그래도 잘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부족한 점이 그 부분에 있을 대한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 컸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다. 이해한다. 네. 이런 어떤 자세를 낮추고 국민들의 마음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는 그런 어떤 일련의 행보와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오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그 폭은 이번 조사는 조금 이재명 후보한테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딱 붙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여전히 만나보면 과거의 전통적 지지자 중에 아직도 마음을 다 돌리지 못한 분들 그렇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보다 분명히 좋아졌고요. 주말을 거치면서 한 ARS 조사하면 한 7, 8% 정도 밀리는 수준이니까 오늘 이제 붙은 조사도 나왔습니다만 네네. 전화면접 조사를 하면 한 3% 내외 정도 관계가 아닌가. 그러면 실제 민심은 한 5% 정도가 좀 아직은 뒤지고 있다. 네. 근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계속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 내달 초 정도만 되더라도 거의 뭐 딱 붙을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원래는 연말쯤에 붙을 거라고 봤는데 네. 오늘 뭐 윤석열 대형 또 뭐라고 이거 실책도 아니고 뭐야 그 민낯을 보여준 거잖아 사실. 그 대형 가만히 있음. 대형 가만히 있어. 대형 무건수행 좋은 말 나왔네. 대형 무건수행 도리도리. 무건수행을 하려면 그냥 자세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도리도리도 하면서 무건도 밑에도 쳐다봤다가 어찌할 줄 모르는. 저는 사실 이게 사람이 참 타이밍이 웃긴데 내가 딱 트는 순간에 그 장면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무슨 그 왜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게 온에어가 되고 있고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던 그것도 시간이 모르겠어요. 저 방송에서 특히 이렇게 연단위 있고 마이크 앞에 서서 5초, 10초만 해도 엄청 길거든요. 아우. 지금 저희가 5초만 말을 안 하고 있어도 여러분 답답할 거예요. 방송 사고예요, 그거. 네. 일반적으로 방송에서는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4초 이상 묵음이 뜨면 블랭크라 그래서 사고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 주 조종실 이런 데서 그 사이렌 울려요. 와! 사고 났다고. 근데 1분이 넘는 시간 저는 이거는 좀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을 알고 모르고 혹은 그 포럼에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각종 장비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순간 대응 능력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컨텐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한 1분 발언한 거 아니야. 1분 한 20초. 그 정도 발언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걸 외우지를 못하나? 아니 근데 아무리 그 프롬프트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저는 처음에 그걸 라이브로 못 보고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고 나서 그 영상을 확인을 했는데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얼핏 봤는데 뭐 영어를 얘기해? 막 이런 그래 막 뒤에서 막 통역을 얘기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그냥 이재명 후보는 그냥 프롬프트 없이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자막도 없었어요. 그게 네. 앞에 이렇게 분명히 올라갔을 텐데도 안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안 떴어. 네. 없었어. 그러니까 얘기하고 딱 내려갔는데 저거를 아니 그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걸 대응을 왜 못 하고 있지? 앞에서 계속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뭐 이것저것 진짜 최소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어색하고 프롬프트가 안 올라오니까 나한테 누가 이게 큐 사인을 안 주니까 나 기다려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자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그널이 들어왔는데도 말을 안 하고 있다.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말할 게 없다. 나는 아는 게 없다.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얼핏 전해 들은 얘기로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기자들한테. 워낙에 이제 본인이 실언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망언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해서 캠프 차원에서 어디 가서 무슨 뭐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원고 없으면 예. 원고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가급적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게 안 올라가니까. 야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원고 그거는 없이 이거는 못해. 윤석열은. 바보 형이 어떻게 그거를 이 사람아. 아니 그러니까 원고대로 하라라는 그쪽 선대위의 지침이나 뭐 기준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원고가 없다고 해서 그럼 숨도 안 쉴 겁니까? 아니 굳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프롬프트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보네요. 뭐 어떻게 뭐 가볍게 뭐 다른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출판기념회 가서는 원고 없이 했거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아. 뭐 늘 원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내가 김종인 박사 잘 맞아요, 아니까 맞아요. 그러네. 하면서 뭐라 했잖아. 네. 근데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야. 자기가 쓰는 원고가 아니라고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신이죠. 대한민국 망신이야 망신.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참. 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진보 유튜브들 토론회 예. 이재명 후보와 그거를 그때 번개팅 할 때 살짝 말씀드려봤더니 관훈 토론회는 있는데 왜 유튜브들과의 토론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말씀 주셔서 그걸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12월 중에 한번 일정이 되시면 저희도 관훈 토론회보다 더 멋지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 드리고 바다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고요. 이번 대선 구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페북에 좀 글을 올렸는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만 얘기하면 선무당 대 준비된 후보의 대결이다. 왜 선무당인지는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선무당이란 말에는 또 무당이 공교롭게 들어갑니다. 무속과 무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설익은 후보 뭐 이렇게 얘기 쓸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선무당이라고 쓰신 거네요. 선무당이 쓰는 나름대로 나도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 사람은. 멋있어요. 고도의 전략인가요? 고도의 전략입니다. 네. 예, 중의적인 표현. 예, 주로 그 교회 쪽에도 많이 날라주세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구도는 이제 경제를 잘하는 후보와 경제관념이 없는 경제 일도 모르는 후보. 근데 경제관념은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제라는 건 뭐 사실 주식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정책 뭐 그다음에 이제 미래로 보면 기후 대비 4차 산업 그렇죠. 이런 네. 두루두루 기본적인 소양, 그렇죠.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근데 나머지야 뭐 전문가들한테 네. 좀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도 리더가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2천만 원에 주목합니다. 늦장가를 가신 윤 후보께서 52세 그때 김건희 씨가 그 얘기를 했죠. 네. 통장에 2천만 원밖에 네. 없더라. 그렇죠. 그 얘기 밝힌 게 김건희 씨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검사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52세 때면 검사 요직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월급 셉니다. 검사들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도 많이 나오고요. 네. 셉니다. 그럼 그 많던 월급을 어디다 썼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경제관념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경제관념이 없다. 그 얘기는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누가 봐도 장가도 안 갔는데 그러면 저축을 나름대로 조금씩 해야 하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신다는데 얼마나
술을 즐겨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술값이 많이 드는 게 술집이 그렇게 많나요? 최근에 저 가서도 한잔 하셨더라고요. 목포. 뭐, 거기는 싼 데야 민호에 그나마 싼 데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경제관념이 없는 후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많이 공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한테 주부님도 어머님들한테 경제관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무책임한 거거든 한마디로. 네.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대통령 대 경제관념이 없는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이 문장 중에 저는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머리 빌려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박시영 대표께서 써놓은 글에 보면 그 문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전두환 옹호하면서 했던 게 사람 잘 쓰는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지금 사람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예. 한계가 있다. 한계 있지. 예. 아니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철학이나 기본적인 소양을 알아야 어떤 사람 왜냐면 전문가도 여러 전문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예. 경제 전문가 다 똑같습니까? 방향이 전혀 달라요. 철학과 노선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쓸 건지 자기가 판단을 해야죠. 사실. 어떤 사람을 쓸 건지 어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후보들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본인의 삶을 바꿔줄 그리고 본인을 위한 어떤 사회를 나라를 만들어줄 사람인지 냉철하게 좀 따져보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열심히 홍보하시고 전파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도시. 당신이 꿈꾸는 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즐거움과 여유가 넘치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학의 향기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곳. 도시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 대한민국 도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인데 긴급 의총한 거잖아요. 네, 4시에 네. 했죠. 송영길 대표가 한 10분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의총에서 있었던 이야기, 뭐 언론 나온 거 말고 현장 분위기도 있었을 테니까 저는 그런 예, 거 좀 그리고 오늘 궁금하고. 또 4시인가 뭐 또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제 당내 의원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하고요. 약간 그다음에- 불편한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 그런 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이수진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차원의 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 얘기도 좀 나눠보고 대장동이나 노무현재단 계좌 확인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네. 또 김건희 뭐 이런 법조 이슈에 대해서도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주기를 많이 했어. 뭐 이렇게 자료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막 주길래 막 가져왔어요. 네. 자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의원님 저기 네. 카메라 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일단 전 나오면 바로 그거부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유정주 의원이 여기 출연을 했어요. 네. 와서 이수진 의원님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혹시 안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 근데 성대모사인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았어요. 진짜요? 응. 그런 능력이 있나요? 요즘 뭐 자주 가까이 지내신다면서요? 가까이 지내요. 근데 요즘 저희 지금 유정주랑 저랑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저기 정청래 의원님 사건 있잖아요. 불교? 아니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그래. 정말 예. 하면 안 돼요? 아니 정말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우리. 근데 왜 4차원 세계에 살고 계신다라는 평가를 들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다른 의원님들은 못하는 말들을 솔직하게 다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평가가 많으신가요? 예, 유정주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직하죠. 벌써 서로가 4차원이라고. 예. 또 누가 넘버원입니까? 유정주야.
볼펜 하나만 좀 줘. 볼펜? 네, 이거 쓰세요. 야, 우리 이수진 의원님 아름다워지셨네요. 우와, 다행입니다. 진짜 이뻐요. 아유, 요즘 활약상 대단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솔직담백하고 매력 넘치십니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 얘기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민주당 이제 선대 얘기 먼저 한번 좀 나눠볼게요.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어제 임금위촉. 뭐 의총하고 네. 뭐 오늘 뭐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 됐는데 실제 의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때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대로 이제 지지율이 고착화될까봐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뭐 다 똑같이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부 의원님들은 물론 다른 생각들도 하고는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선대위 체제를 빨리 바꿔서 그 이재명 후보님한테 정권을 이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다 갖고 있죠. 그럼 의총 분위기가 실제 한 20분 정도 발언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일요일 날? 예, 되게 고양돼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이재명 후보한테 그 정권을 이임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몇 분은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린 분이 계세요. 그런 상황 자체가 불편하다. 라고 우리가 하시는데요? 뭘 잘못했냐, 아, 우리 국회의원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냐, 뭐 다 이러지 않냐, 원래 이러지 않냐, 우왕좌왕, 우왕좌왕 뭐 어떻게 일사불란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내에서 바꾸자는 주장이 많았던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뛰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큰일 나겠다. 실제 뛰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의사결정이 늦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방어적으로만. 뭐가 터지면 방어만 하는데 이제 급급한데 그것도 속도가 느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최전선에 서 계시는 후보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뛰어보니까 이게 뭐 위에서 뭐가 정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대선판을 딱 쥐는 듯한 뭔가 내용 컨텐츠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던 거. 그러니까 메시지가 얘기하면 일관성도 없고. 중심을 잡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없어요. 컨트롤 그래서 타워가. 같은 국회의원인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대답을 드려야 될지 국회의원들도 다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선대위원장이나 또 뭐 총괄 선대본부장, 뭐 비서실장, 전략본부장 뭐 이런 다 맡고 있는 분들은 있긴 한데 예. 거기서 중심도 좀 없는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전화가 사실 또 다 바쁘니까 전화도 잘 받지도 않고 그분이 안 받으면 그럼 대신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고. 근데 또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호남 내려갔더니 예. 국회의원들 중에서 사실 호남 의원들 중에서 그 페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글을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움직이는 지지자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죠.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맞- 그러니까 워낙에 또 인원수는 많잖아. 이 인원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가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님처럼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제때 할 일을 못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미 많이 이제 속상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저는 이게 맞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른 국회의원분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다시 여기 들어와서 섞여야 중도층이 후보님이 예를 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존재로 불안한 존재로 아는데 중도층이 그걸 보아야만 이제 지지를 할 거다. 즉 민주당에 잘 섞여 있어야. 민주당이 섞여 있어야 되냐? 그게 누굽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민심을 좀 접하라고 제 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민주당 런에 너무 못했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앞장설 테니 잘 따라와.
이제부터 고쳐야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 대중을 안 만나는 거다. 네. 왜냐하면 그런 대중들은 거죠. 지금 네. 딱 뭐라고 얘기하는 저도 많이 만나잖아요. 속이 대중들은 터져. 딱 네. 이거예요. 인물은 이재명 홀났다. 윤석열은 존재감도 없고 좀 함량 네. 미달이다. 이게 딱 평가하는데 근데 민주당이 싫어요. 왜? 안 바뀌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태도나 정책. 그렇죠. 이거예요. 딱 네. 지금 얼어붙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막 물어보고 다녔는데 지금 임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드려봤자 그게 연체 임료 일부도 안 돼요. 그걸 중간에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턴 비서만 하더라도 월급 180만 원 받아서 80만 원 월세를 내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주택 하니까 그거 있지 않냐 그랬더니 없대요. 있어도 극히 일부만 들어갈 수 있어서 자기들은 혜택이 없고. 예. 아니 그러면 대출을 싼 이자로 해주는데 그러면은 전세로 해라 그랬더니 전세 물량이 다 없어지고 너무 또 비싸진 데다가 또 전세 대출 그러려면 자체도 잘안 부모가 돼. 예. 반 이상은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모가 없는 젊은 사람들 아예 전세도 못 가고 전세 물량도 없고 그래서 180만 원 받아서 80만 원 월세로 낸다는 말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정말 5년 동안 한 게 없구나. 그 코로나 시국에 임료 문제 해결 못했잖아요. 90% 이상이 소상공인들이 임차인인데.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뭐 점포에 이제 인사를 못 하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반성의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한 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이 위기감을 아직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선거 국면에서 이걸 해결을 해드려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뭐 10년 내에는 집을 못 사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현실적인 예. 방안을 빨리빨리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게 또 이제 신뢰를 하게끔 해줘야 되고 지금은 그래도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월세를 확 줄여주게 해줘야 되려면 공급을 또 빨리빨리 확실하게 해줘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후보님 머릿속에는 다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게 통일적으로 나가질 않고 홍보도 안 되고 고민도 안 되고 같이 고민도 안 돼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컨텐츠는 얘기가 안 나오고 우리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게 아니라 형식 이게 대한 얘기들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초선이지만 굉장히 화가 나갖고 화가 막 근데 저만 화나는 게 아니라 몇 분들은 막 화가 나갖고 씩씩거리다가 확 튀어나가더라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 쪽 그런 상황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건 참 서글프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음. 이재명 후보님이 장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영길 대표님이 나서서 장악을 해줘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님이 그냥 위임을 했어요. 이임을 했는데 네. 결국은 뭐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는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조각을 이렇게 당 체계를 네. 되게 이제 선대위 체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여기에 적합한 사람, 적재적소의 인재들을 탁탁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한 분이 이제 좀 없다는 게 좀 애석하죠. 선대위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 내까지는 그래도 틀을 잡아야 할 거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이재명 후보님한테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하실 것 같아요. 아휴 참. 그 오늘 이제 세 가지 방향을 얘기를 했어요. 반성하는 민주당, 민생 실용 계획을 주도하는 정당, 유능하고 기민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선대위 컨셉으로 녹여들되 민주당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성을 어디에다 대고 어느 점을 반성하는지를 너무 분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감대가 없죠? 꼭 그게 선거 때 앙금이 남아서 그렇게 뭐 어거지를 주장하는 건지 경선 때 앙금? 경선 때 앙금 뭐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야, 분들이 그거면 진짜 골치 아픈데.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고
비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인데 그렇게 모릅니까? 일단 저는 처음에 와서 이 주류, 비주류 뭐 무슨 라인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라인대로 막 이제 모든 선거가 이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 못 끼면 이제 좀 뭐 소외되는 듯한 그리고 그 위에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쭉 움직이고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완전히 비주류인 분이 딱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이걸 이제 뺏긴다 뭐 하여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거가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게 정치라는 게 내가 4년을 열심히 하고 국민 곁으로 나는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주류였다가 갑자기 뭐 주류가 아닌 쪽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좀 큰가 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에 좀 중심적으로 직책을 받았던 분들, 역할을 그렇죠. 했던 분들의 네. 그런 반발이 더 컸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좀 실책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도권을 잡고 했으니까. 그럼 반성을 그분들이 세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아직 거기까지 가질 않고 있는 거죠. 서글프네요, 진짜. 뭐 지금 그러면 그 뭐 홍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좀 모셔올 가능성도 있는데 좀 어떤 분들이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는 좀 책임 있게 일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중에요? 네, 국회의원 중에 선대위 꼭 필요한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제도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소수의 몇 명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론 분석을 과학적으로 해서 후보님이 예를 들면 A라는 정책을 얘기하면 그 반응이 어떨지 피드백을 과학적으로 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예요. 필요한데 근데 이진 의원님. 그런 사람을 들여옵시다라고 하는데 어떤 옛날에 어떤 원한 관계나 이해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자기 사람이 경우에, 아니었던 자기 쪽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안 들여보내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빨리빨리 데려다가 해줘야 지금 투입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나 안 도와줬다 이거야. 이건 정말 좀 웃긴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중에도 뭐 한 너다섯 명이 이렇게 좀 앞에 나서서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도 후보님하고 친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또 이렇게 케미가 탁 맞진 않을 거고 조금의 이제 너무 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할 것 같긴 한데. 참 여야 모두 선대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네요. 그러네요. 아, 참 답답합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 메시지 보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좀 많이 달라진. 예, 이재명 후보님이 처음에 당연히 조금 이제 갈짓자를 걸으셨죠. 왜냐하면 처음이시니까 그분도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도 지금 처음 이렇게 봉착한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철회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양보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뭐 현금 줄 거라는 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님은 그걸 지역화폐로 줘서 그 붐을 일으켜주자 그거였거든요. 네, 예. 그건 너무나 맞는 건데 이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많고 저쪽에 공격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일단 저희 후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이제 본진에 들어오셔서 그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국회의원들을 존중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좀 이렇게 시킬 거 좀 시키고 부탁할 건 부탁하고 막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고 있고, 전반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이제 행정적인 그런 경험이나 경륜이 훌륭한 분이, 능력이 훌륭하신데, 현장에서 뭐가 부족한지 다 말씀을 하시면, 그 즉답을 절대로 안 하세요. 자기가 평소에 고민하던 게 아니면. 근데 그때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약간의 오해들을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속 시원하게 좀 다른 정치인들처럼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하지.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누가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이 또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또 고민 들어간다는 얘기고 고민이 다 정리되면 누구보다 또 굉장히 실행을 빨리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층에서 힘든 점을 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다 정리하셔서 공약으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의원님은 지금 선대위에서 원래 직책 받은 건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그 법률지원단 그다음에 공정선거 그렇죠. 공정선거. 네. 원래 그 캠프 때는 뭘 맡으셨어요? 저는 그때도 법률지원단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동작을에 이제 사당이나 뭐 이런 데가 뭐 상도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많고 그렇죠. 예. 다 베드타운이고 대학교도 3개나 있어서 우리 청년들 얘기나 대학생들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진짜 우리가 너무 뭘 잘 못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막 대출 5천만 원 싸게 막 저리로 막 대출해 준다고 막 하잖아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실제로 그랬더니 수수료를 100만 원 이상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긴 그 그 현장에서 없는 분들한테 예. 무슨 수수료가 그렇게 또 많이 받나 신보나 이런 데서 그러면 또 그거를 사실은 제가 집행을 하고 제가 기획을 한 것도 아닌데 또 제가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상황인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 해결하는 게. 근데 다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좀 그래서 제가 청와대 국정감사할 때 정책실장님한테 지금 대출 서민들 대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시냐 그랬더니 금감원이나 금감위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잖아. 어떻게 정책실장이 금감위 보고만 받고 생각을 하시냐. 현장에 나가보시라. 도대체 서민들이 어느 지점에서 대출이 힘든지. 근데 할 의사가 전혀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아마 지금도 안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책실장이 누구죠? 제가 이름을 몰라요.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네, 자기 맞아요.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이름 몰라. 예.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부분만 하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대선 승리를 하려면 뭐 아까 선대위는 그렇고 또 뭐 우리가 개선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번에 뭐 이제 하여튼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대장동 프레임을 깨줘야 돼요. 사실은 그게 2030 세대는 워낙 이제 언론 지형이 너무 우리가 불리하다 보니까는 거의 세뇌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사님이 설계를 했고, 근데 같이 설계했던 사람들은 배임으로 구속이 됐고, 그러니 같이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아무리 법리적으로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물론 설명 제대로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목조목 배임이 아니라는 거를 제대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저는 정말 제대로 안 됐다고 봐요. 그게 제일 부족하고 그리고 그 프레임을 깨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답답하죠. 자기는 너무 진짜 그 경기도민들,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만 하면 나머지는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하고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좋아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프레임을 우리가 깨줘야 된다, 진짜.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이 분명 그런 부분. 그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배임죄가 이재명님은 아니다라는 거를 제대로 알려야 돼요. 이거. 쉽게 네. 전달해야지. 그러니까 후보가 스스로가 지금 계속 특검 가자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거죠. 결국. 그거죠. 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해버리니까 예? 또 검찰이 지금 굉장히 지금 사악한 짓을 또 한 거거든. 사악하게. 예. 이런 부분들 뭐. 예. 종부세 관련해서는 지금 뭐 그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이것도 홍보 부족이죠. 이게는 98%가 지금 일가구 주택자들은 98%가 안 내요. 네. 그 나머지 뭐 1.7%인가만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부분이 지금 저기 해당이 안 된다는 거고, 다만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뭐 법인으로 이제 위장해서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들은 그렇죠. 종부세가 이제 높은 거죠. 근데 그 정도 종부세도 안 낸다. 뭐 그걸 감면한다는 건 좀 그런데 지단이 후보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국토 보유세로 다시 환원을 시키자.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 보유세를 걷자. 그래서 그 낸 세금을 더 많이 돌려주자. 90%. 네, 90%가 다 받게. 음. 그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데 이제 중도층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이 집 세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선거운동 기간에 제발 세금 얘기 하지 말라고.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종부세 폐지하고 국토보유세입니다라고 제대로 언론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금 두개 있는 종부세도 것처럼. 죽겠는데 국토보유세 이렇게 언론에서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언론 때문에. 세금 폭탄 프레임. 네. 그래서 지금 그 좋은 거를 말씀을 지금 또 자제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수진 의원님이 굉장히 설명을 쉽게 네. 또 잘 해주시니까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률로 깨는 건 최고시니까요. 네. 네. 지금 뭐 검찰 수사 대략 내용은 접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네. 뭐 그 부분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검찰에서 이제 그 기소를 하면서 네. 그렇게 설계를 한 거는 그 배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한수 조항 안 넣고 한 거, 그다음 확정 이익으로 한 거, 비율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한 것이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아니 검찰에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그러니까 네, 이렇게 비율로 해야 되는데 확정 이익으로 했다. 네. 추가 한수 조항 안 넣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만배하고 남욱을 기소. 유동규 3명을 배임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쪽 당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설계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정 이익으로 했고 한 사람이 접니다라고 제가 설계했습니다라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3명은 그걸로 배임이라고 기소가 됐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님은 뭡니까? 당장 이렇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김만배, 남욱, 유동규가 배임을 했다는 건 어디에 손해를 줬다는 겁니까? 성남시? 그렇죠. 화천대유나 네, 그 회사? 그러니까 지금 네. 3천억인가? 이제 원래 1,000몇 억이 3천억 이익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그들이 많이 가져가 버린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비율로 했으면 성남시가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확정 이익으로 해가지고 더 못 가져가게 했다. 어허. 이게 이제 배임의 지금 기소 내용이에요. 검사들이 써.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설계자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님은 저는 확정 이익을 설계해가지고 성남 시민한테 5,500억을 돌려줬으니 그렇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성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했는데. 지금 네. 기소의 내용을 다 받아본 건가요? 네. 검찰에서 지금 기소한 한 거예요. 지금 기소 내용이 그래요. 예, 배임밖에 없잖아요. 뇌물은 지금 거기 들어가지 아니 못하고. 배임 수재가 있어요. 수재가 뇌물 있어요? 공여도 있고. 어. 네, 이번에 한 거는 예. 김만배라는 남욱은 그 뇌물 공여도 있고 배임 수재도 있대요. 마이크를 조금 조심해달라고. 마이크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 때리신다는데요? 그래요? 요거 마이크. 그래서 제가 이제 음.
그럼 이들은 이제 배임인데 그러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배임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걸 알아냈어요. 방법을. 네. 와 이거 우리 이재명 후보님 들으셔야 돼. 네. 그 배임죄가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득을 얻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화천대유나 제3자나 뭐 예. 국민한테 불법으로 이득을.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돈을 뭐 약속을 뭐 해 나중에 약속을 뭐 이제 돈도 사실 2019년도가 받은 거니까 2015년도에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네. 근데 2019년도에 받은 거고 설사 2015년도에 자기들끼리 뭔가 공모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받았다. 그럼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으로 이득을 보게 한 거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님은 그 이들의 공모에 끼어든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은 완전히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네. 2019년에는 얼마 받았다고 나와요? 유동규가? 5억. 5억? 뭐 700억을 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그 회사 돈 5억 원을 전달했다. 원래는 700억 주기로 하고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사진 그거 나온 게 그게 다잖아요. 네. 그 근데 5억도 저기 얘기 나온 거 아니야? 그 남궁인가 그 회사에 그러니까 발견된 수표로. 거.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서로 공모하고 그 공모하에 배임의 공모하에 뭐 뇌물 주고 뭐 돈을 줬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도 무죄고 사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 배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 공모하고 돈을 주고 받았으면 그들끼리는 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배임하고 무관한 거죠. 그렇죠. 아 정리가 돼. 네, 정리하셨습니다. 야 좋다. 진짜 오늘 나온 보람이 있네. 제가 오늘 기소됐잖아요. 네. 기소 내용을 보고 아 이 간악한 검사들 이렇게 하면 저쪽 때는 계속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저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임의 설계자로 이재명 후보를 끌고 들어갈 텐데. 그렇죠. 이게 배임의 설계자가 네. 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불법으로 이득을 보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불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모 네. 나쁜 의미 야 우리가 돈을 줄 테니 저쪽에 유리하게 해주자. 돈을 받고 이런 공모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불법적인 공모가 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재명 후보님은 알지도 못하잖아. 그 그리고 타이밍도 안 남욱이 맞고. 뭐라고 했어? 씨알도 안 먹힌다 그랬지.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맞고 당연히. 그러니까 공모도 하지 않았고 돈도 받은 게 없고.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무언가라는. 전혀 거. 약속 한 바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잖아. 네. 네. 여기 뭐 알선 수재가 있을 이유도 없고. 예. 그렇죠. 자, 이걸로 그냥 끝날까요? 검찰 그 수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보님을 괴롭힐 것 같으니 네.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해버렸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님을 자꾸 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특검을 해버리자라고 하시는 거고 특검을 하려면 그러면 화천대유 어때요? 화천대유 뒤에 누가 있어요? SK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 다 끌고 들어가서 뭐 최순실 냄새도 난다고 하잖아. 그렇죠. 다 끌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후보님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박영수, 그러니까 윤석열 다 곽상도 그렇죠. 다 들어가야지. 50억 클럽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즉 궁금한 거는 그건 알겠는데 네. 검찰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무능한 것 같아요. 지금 구속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당연히 이건 형식상 보면 배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공부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 판사라면 배임이 무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우선 구속 영장은 그냥 바로바로 발부를 해주는 거 잠깐 보고 발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형식상으로는 이제 유죄가 될 것 같으니까 영장 발부를 해준 거죠. 질문이 뭐였죠? 아니 이들이 지금 왜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박영수나 그래서 박상도는 영장 발부를 받았는데 중간에 일주일인가를 그 회식하면서 코로나 회식으로 네. 코로나 걸려가지고 땡가먹고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하면은 얼마나 지탄을 받고 큰일 나겠어요. 아니 다른 쪽이 왜 수사가 지지분인하냐 이거지. 박영수나 뭐 그러니까 50억 클럽은 지금 아예 50억 클럽에 대해서 왜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보시냐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검찰이
이쪽을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러니까 워낙- 이거를 검찰이 이제 이 대선판을 또 쥐고 흔들려는 그런 의도, 못 대목은 그게 또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거다. 질질 끌고 있겠죠. 아니 뭐 정확한 소식을 아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니 저 검찰하고 내통하면 큰일 나요. 네. 내통은 아니고 들려오는 소리가 뭐가 있는지. 예. 우리 이수진 의원님하고는 또 이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노무현재단 그 계좌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기 윤석열 빠진 거 그것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그거 고발을 했어요. 고발장을 냈어요. 직무유기로. 예. 당시에. 예. 예. 너무나 확실한 직무유기예요. 음. 그리고 그때 1,100 몇 억짜리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봐줬잖아요. 예. 예? 몇십억도 다 기소를 했는데. 1,155억. 예. 그거는 진짜 완벽하게 내용을 고발장을 내가 읽어봤는데 완벽하게 직무유기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고발했습니까? 우리 선거 캠프에서, 캠프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뇌물까지 받은 걸로 김만배 씨 누나가 이제 집을 사게 한.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다 연결해서 연결된다. 다 고발을 해놨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손준성 예. 맞죠? 맞죠. 그분이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이거를 뭐 고문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건 조금 위험한 상태죠. 윤석열 씨. 예. 윤석열까지 가지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래서 예. 손준성까지만 불구속 기소 뭐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그 고발인 그 조사나 이런 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이제 캠프에서. 시작하겠죠. 이제 또 하여간 검찰과 관련된 거는 참. 아니 왜 이렇게 많은지. 음. 아휴. 자 대장동은 뭐 그 정도 네, 될 것 같은데요. 큰 거는 지금 다시 한번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네. 검찰이 지금 김만배 일당들 나무 기소하고 이 부분에 배임죄가 명시가 돼 있는데 배임과 뇌물 혐의가 구속 기소의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연관성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은 이걸 가지고 또 막 공격을 할 텐데 그러겠죠. 사법적 리스크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공모한 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임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 자체가 실제 그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재판에 좀 다투야 할 영역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유동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죠. 네, 네. 유동규는 굉장히 좀 억울해하니까 그 부분도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공모를 했는데 2019년 가서야 5억 원을 받았다 하는데 그것 또한 자기는 받은 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예. 지금 유동규 씨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재판 과정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검찰이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그다음에 곽상도 뭐 이런 그 화천대유와 관련된 뇌물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위 법조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말만 하고 있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죠. 이래서 그럼 결국 특검은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근데 이게 범위 가지고 막 옥신각신할 근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제 저쪽에서 말하는 특검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특검이 또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 그 원내 대표 그분은 이제 대한변협 쪽만 해서 하자고 하는 이상한 그렇죠. 특검을 아예 특검 들고 자체를. 와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는 상설특검을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하는 거고 거죠. 그러면 네. 추천위원회가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하는 여야가 같이 예, 추천하는 예, 방식으로 예, 되는 그렇죠. 거고 상설특검은 그겁니다. 여야가 같이 그렇죠. 네. 추천하면 이제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그죠? 명을 이제 추천하면 지명을 지명을 하는 대통령이 거죠. 하시는 거고 네. 저쪽은 이제 그 상설특검이 아닌 특검을 특별법으로, 받아면 대한변협이 특별법으로. 추천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특별법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의견이 당내에서도 아직 모아진 단계는 우리가 아닌 거네요.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저쪽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상설특검 하자고 하려면 주장해야지. 우리 상설특검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협상인데 그렇죠. 상설특검을 하자고 당연히 주장할 거고 저기는 특별법 만들자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범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럼 범위를 다 받는다고 한다면 변협이나 이런 데 할 수도 있겠지만 범위를
이게 이제 협상 근데 이제 카드거란 말이죠. 그 상설특 이제 특검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쪽이 너무 비리가 많아서 그렇죠. 우리 후보님은 완전히 묻힐 것이 음. 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네. 지금 오히려 특검을 네. 치고 나가는 게 그런 전략적으로 거예요.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깔끔해지네요. 네. 네. 노무현재단 계좌 관련해서 한동훈이 뭐 얘기하고 있고 뭐 손혜원 전 의원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금융거래 정보 실제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손혜원님 거를 봤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네. 예. 근데 이거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손준성 그 양반이 그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 안에 들어있는 판례를 예. 손준성 씨가 이렇게 검색한 거를 이제 알아냈죠. 그래서 이거 왜 검색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수진 나경원 사건 때문에 했다고 그거 보려고 그랬다.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그거 판례는 등장했어요? 예? 이수진 나경원 이게 나왔어요? 네, 손준성이 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고발사주에 사실은 네. 근데 그게 고발사주라는 게 아니 그때 그 사건은 판례라는 게 별 내용도 아니에요. 어? 제 거에 꼭 필요한 게 전혀 아니고 그리고 그 거기 거기가 무슨 관실이더라? 범죄 수사정보정책관. 네, 거기가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뭐하러 판례 검색까지 해. 말도 안 되지. 어? 그런 그 고발장 쓰려고 그렇게 해놓고는 거기 그때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없애라고 그랬어요. 수정관실을 없애라고. 그건 뭐 얘기 나오대. 근데 진짜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예, 법무장관이 그 네. 얘기한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국민의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로서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조금 읽어주죠. 그 관련 일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2차 공판에서 확인된 거네요. 11월 18일 날. 그렇죠. 그죠? 예. 18일 날 검찰이 노무현재단 국민은행 금융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이게 이제 원래 불거진 것은 19년 12월 달에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한참 그렇죠. 그 얘기 나올 때 조국 사태 과정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발언을 했더니 이걸 허위사실 적시에 한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죠. 네. 검찰이.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당시 검찰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 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금융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그랬더니 한동훈이 하는 말이 이 금융정보 확인은 손혜원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고 고객 정보만 확인했을 뿐 계좌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발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뻔뻔한 행위를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한동훈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5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네. 상황이고요. 이렇게 뻔뻔하죠. 예. 이거 굉장히 뻔뻔해. 아니 이 자기가 친구는 자기 저기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줘. 네. 지금 수사가 나랑에 빠진 이렇게 거 자기가 아닙니까? 들여다봤으면서 자기가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이런 표현 진짜 양아치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소 청구를 해야 돼. 유시민 이사장님 들으시려면 왜냐면 그 일련의 과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봤다. 왜냐면 우리 정보를 봤다는 근거는 있으니까. 아니 그게 원래 통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거 들여다 보면. 그랬는데 안 봤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신라젠 관련해서는 보지 않았다라고 이상한 전제를 달아가지고 아닌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불거지니까 손혜원 전 의원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이렇게 있는데 나 사실은 요까지만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 계좌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사람들을 뭘로 보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동훈 씨가 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님한테. 그러니까요. 유시민 네. 이사장님 반소 청구로 10억을 청구하라고 하세요. 이건 진짜 응? 너무 나쁘다 이건. 반소를 청구하라고. 반소 네. 10억 10억 원 원? 내놔라. 10억 원이면 저기
뭐야 손해 아니 그러니까 소송 낼 때 돈 내는 거 있잖아요. 그 수수료가 수수료 많죠. 조금 되겠다. 그러면 5억보다는 많아야 될 거 많게. 아니야. 어. 5억 천 원이라도. 응?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응? 진짜 너무 뻔뻔해. 아유 근데 뻔뻔한 행태. 제가 한동안 그 얘기도 많이 나왔죠. 한동훈 씨가 뭐 이제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 예. 나왔었죠. 예. 한동안 언론에. 참, 약간 누구 밑에서 일을 하더니 똑같아졌어. 끼리끼리 논다고 잘들 놀고 있어. 자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등 김건희 건 관련해서 뭐 많죠. 코바나 컨텐츠도 있고 학력 위조 문제도 있는데 일단 먼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거 김건희 왜 소환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때도 이제 1년인가 지나서 이제 윤석열 경영부의 총장 그만두고 나서야 이제 그러니까 7월 달에 다 불렀죠. 네. 그 저한테 왜 수사? 아니 궁금해서 이게 아니 그 추궁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찌끔찌끔 하나 봐. 뭐라고요? 진짜 난- 아니, 딴 생각하고 다 지금 질문을 놓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나는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해요? 아, 윤석열 총장 와이프를 어떻게 감히 자기들이 수사를 해? 아니 그럼 수사할 것처럼 왜 냄새를 풍겨 그러면 지금까지 그왜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환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요 당연히 너무 일찍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죠. 근데 이렇게 아니 왜냐면 어. 그때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다 구속되고 막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거는 이번에 이제 플랜카드까지는 걸었잖아요. 현수막은 거리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당해서. 조사해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진짜 계속 항의 방문도 하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저번에 며칠 전에 항의 방문했잖아요. 김남국 네. 유정. 예, 예. 아, 몇 분 그렇게 한 건 봤고요. 몇 분 그렇게 하는 것도 진짜 의미 있는데 본청 앞에서 한번 하시죠.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아, 왜 안 하세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아, 환경이 안 그래, 효과가 좋다고 있어요. 자꾸 얘기만 하는데 그림 들고 피켓팅해서 네. 김건희 당장 소환 조사해라. 검찰 왜 쭈삣쭈삣하냐? 말이 되냐? 그래서 전체가 다 이 문제 가지고 왜 안 하냐고. 저는 제가 들어가서요. 그 중앙청 1차장 그분한테 제가 당신들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도 필요한데 지금은 국민이 알게끔 해야죠. 그래요? 국민이 알게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얘기를 아니, 저희 방송에서 이게 몇 번 얘기하고 몇몇 의원한테도 얘기했는데 이수진 의원님까지도 전달이 안 된 걸 보면 저희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에휴. 아 정말. 헛살았어. 아니 진짜 해야 돼. 다른 거 떠나서. 그러니까 그래요? 뭘 하나를 잡으면 자 지금은 딱 두 가지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네. 게 부동산 네. 불로소도 공유 한수 제대로 해달라. 오늘 뭐 국토부에서 계속 싸웠는데 네. 이거 본청 앞에서 시해야 돼. 그거 그 다음이 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건이라고.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대표님 좀 듣고 좀 해주세요. 두 분. 그렇게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설득을 하시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괜히 짜증나는 목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분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 제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네. 아 이거 진짜 당장 얘기를 좀 해야겠네. 아 예. 참. 그런 거 안 하는 분은 음, 다음에 국회의원 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습적인 학력 위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음, 너무 많이 뭘 위조를 해서 아우 정말 이거를 근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이제 재산상 이득을 받아야 이제 사기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업무방해는 될 업무방해죄로 거고. 업무방해는 되죠. 예컨대 이 허위 경력 가지고 어디 다른 대학에 강의를 나가서 뭐 임금을 받는다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기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임금을 받았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강의료든 뭐든 실제로 받았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근데 이제 직접적인 저기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사실 그 예를 들면 상습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습사기. 상습적인 위조범이지 가짜 인생을 산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준석한테 제가 오늘 저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 대표가 공정정의 외치면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내야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누구냐면 학교도 있지만 전국에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의 시험 강사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활기를 치면 자기 들어갈 자리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늘었네요. 이거 내가 강의할 때보다 지금 계속 하는데 전국에 혹시 주변에 시간 강사 특히 이제 그런 거는 교육위 쪽에 관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상임위 쪽에 네. 강사들 관련해서 그렇죠. 그 노조도 있거든. 강사 그 급여 문제 때문에 계속 네. 논란이 있었거든. 그래서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능수능란한 이런 캠페인 전략들이 있어야 하는데 좀 순진하시는 것 같아.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근데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아니 뭐 제가 이 얘기만 지금 할 상황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튼 좀 대단히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좀 그래서 그렇죠. 의원들끼리의 소통방이 있다면서요. 텔레방에. 네네네. 지금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한 서너 개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까 예. 부동산 분석 관련해서 같은 불로소득 관련해서도 피켓팅 같은 걸 해야 하고 이거 네.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시간 강사 같은 거 활용해서 그분들이 분개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이런 거 캠페인 해야죠. 그런 거 너무 막 시끄럽다고 막 혹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는 안 하실까요? 그런 아니 지금 걱정하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그런 또 악영향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불로소득 공유한 수는 조사해 보면 80% 90% 동의해요. 그쵸. 국민들이 저도 일단 그래요. 동의하자. 네. 상습적인 상습적인 학력 위조에 대해서 왜 현수막은 걸었으면서 현수막에서 그냥 끝나려고 쇼한 게 아니잖아요. 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알게끔 하고 확실히 뿌리 뽑겠다.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의를 다지고 현수막을 붙인 거지. 현수막 붙이고 저는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 김건희 씨 건 관련해서는 일종의 약간의 마크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김건희 건은 내가 담당한다 뭐 이런 의원님이 한 분 계시면 그러니까 대변인 쪽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때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약간 각이 서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만들어질 수 있을 네. 거다. 그래서 이게 계속 왜냐하면 시중에는 계속 떠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둥둥 떠 있는 이야기를 딱 붙잡아 가지고 문제가 A, B, C, D 이런 게 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좀 꾸준히 얘기가 돼야 된다. 뭐 과거에 뭐 이제 뭐 줄리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까십성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현행법을 위반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도이치 주가 조작 범죄잖아요. 그리고 허위 학력 위조 같은 것도 이것도 말하자면 범죄입니다. 누군가의 업무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것이고. 일단 우리 의원실부터 범죄별로 쫙 만들어서 그런 어떤 돌리겠습니다. 리스트업을 해서 일단. 꾸준히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런 얘기 하거든 저쪽에서는 후보자가 있는데 후보자 말고 후보자 배우자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것조차도 선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당위성을 계속 줘야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배우자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상대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근데 배우자 얘기를 그만할 할 수 없는 게 배우자로 인해서 뭔가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나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라도 그러면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이게 검증 과정과 선거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게 선거인데 아니 배우자 얘기를 그만하라는 얘기를 상대 많이 지지자들이 해요. 하는 이유가 그만큼 그게 아킬레스 건이가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래. 아킬레스 그렇죠. 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꾸준히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 이게 뭔가 약간 감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가면 안 아니 되고 그 최순실 그분들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 느낌이 있어요. 무속과. 네. 그렇게 또 연결된다는 그러면 설들도 있습니다. 100% 예. 그런 비슷한 일을 다 벌리겠죠 청와대에서. 그러면. 그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지금 용인을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도 계속해서 좀 아니 할 그래서 수가 진짜 이 좀 그 눈에 쌍심지 끼고 이 문제만큼 뿌리 뽑겠다 네. 이게 사명감이 있는 의원들이 몇 분이 딱 나서줘야 이제 할 거예요. 며칠 내로. 며칠 내로? 별동대 기대하겠습니다. 예. 별동대 그놈의 별동대 어떻게 꾸려질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놈의 별동. 예. 호바나 콘텐츠도 지금 뭐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뭐 진척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네. 아니 근데 이제 할 거예요. 장부 아니 그러니까 관련해서도 뭐 검찰 내에서 움직임은 없죠. 거기는 뭐 증거 없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고. 야 이거는 꽤 나오던데 나도 주변에 취재하니까 이건 그리고 금액 그- 자체가 네. 전화한 당사자 유명한 사람이 전화도 했다는 등 여러 증언들이 네. 나오던데 왜 그걸 거기 확보가 이제 못하지? 대기업들만 꼈다 하면 이제 검찰이 또 이제 약해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윤석열 장모 또 그거 나왔잖아요. 오늘 나왔죠? 압류 환수 피하려고 외손자들한테 외손주들한테 20억 규모의 양평 땅 칭해 정말 정말 대단한. 가지가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 아,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가족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그 얘기 드렸어요 오늘 페북에. 그 결혼할 때 늦장가 갔잖아요. 52세 때. 그때 통장에 2천만 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건희 씨가 밝힌 내용이거든.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검사 고위직을 했는데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탈탈 털어서 재산이 그동안 그 많은 돈을 월급 받아서 어디다 썼다는 겁니까 도대체? 술 좋아하시니까 술값으로 다 쓴 건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많이 여성들한테 펼쳐줘야 돼. 경제관념이 없다는 거지. 술값?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좀 그 이성적으로 터치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경제 우리 알지도 못하지만. 의원실 비서님들 다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 저기 비서들뿐만 아니라 의원들 제발 저기 유튜브 좀 보세요. 조중동 신문만 보지 마시고. 네. 예? 좀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진보 유튜브들 중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창의적인 거.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했어. 누가 했더라? 그 송영길 대표 책상에 안지거리 얘기했나? 누가 했나? 송영길 대표나 원내대표 책상에 이 조중동이나 언론 방송사에서 나온 얘기만 딱 아침에 올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핑을 예를 들면 모니터 용도 딱 붙여서 주요 진보 유튜브 중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했다든가 이런 거 딱 모니터링해서 두세 장 정리 딱 해서 어제는 이런 데서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에 나오는 걸 참고해야지 맨날 기성 언론들 나온 얘기들만 듣고 그것도 있으니까. 제가 지적질을 좀 하겠습니다. 아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제가 지지자들하고 계속 간극이 생기는 거야. 지지자들이 이런 유튜브를 보니까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통이 더 터지는 거지. 그 우리 송영길 대표님 어제 혼난 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해주세요. 극비인데 예. 송영길 대표님이 앞에 나가셔서 100 며칠 남았습니다. 제가 요즘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108배 얘기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의원님이 지금 108배 할 때냐고. 그 글도 올리셨잖아요. 108배 페북에. 지금 108배 할 때냐고. 아 그건 좀 심했다. 그것까지 뭐라고 그러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우리 총 대표님 들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108배 할 시간에 조금만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아니, 뭐 결정을 못해. 뭐가 아무튼 선대위가 다시 꾸려진다니까 일말의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문화를 좀 바꿔서 선대위 꾸려 똑같을 수 있어요. 선대위에 이런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해서 그것들이 선대위 의사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책상에 올라가게 하고 왜냐하면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뽑아서 딱 해서 반영할 거 빨리빨리 그게 피드백이지. 네. 아쉽죠. 예. 자 끝으로 우리 의원님 네? 힘내시고 네. 지지자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마무리 말. 지금 선대위 구성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이제 더 좋은 선대위가 되기 위한 어떤 발판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정말 1년 반 동안 제대로 못 챙긴 거 맞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반성을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고 그거를 또 이재명 후보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아픈데 많이 돌봐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많이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수진 의원님 워낙 또 원칙주의자고 또 4차원이지만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소중하게 잘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 또 이수진 의원님께서 돌아가서 공론화하는데 앞장서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감사합니다. 자, 종종 나와주시고요. 네. 네. 저희 박시영 TV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수요일 날 네. 저녁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저 1부에는 황희두, 그다음에 2부에 최민희, 3부에 고일석 네. 나오니까요. 청년 문제도 좀 다뤄보고요. 고일석 기자 오니까 선거 프레임에 관련해서 좀 심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